한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요. 일본 나가노현을 덮친 역대급 폭설로 인해 제설 작업 중 노인 7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 속에서 구조된 주민들이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자국 정부가 아닌 이웃나라 한국을 향해 분노와 원망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원망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CNN 국제부에서 15년째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베넷이라고 합니다. 전쟁터부터 자연재해까지 세계 각국의 위기 현장을 취재해온 저에게 일본은 늘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완벽한 질서와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철저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2월 일본 나가노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일본이라면 잘 대처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도쿄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일본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화면에는 눈으로 뒤덮인 나가노현의 마을들이 비춰졌고 아나운서는 모든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서 포착된 노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라, 나가노로 가봐 뭔가 있어. 편집장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일본 나가노현이 폭설로 마비됐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졌고 CNN은 바로 취재팀을 현장으로 보내기로 했죠. 몇 시간 후 저는 뉴욕 공항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기내에서 실시간으로 일본의 상황을 확인했죠. 일본 기상청 발표를 보니 일주일 동안 2m 넘는 눈이 쏟아졌고 일부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칸센을 타고 나가노현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기차가 중간에 멈춰버렸죠. 현재 폭설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로 위에는 이미 1m 넘는 눈이 쌓여 있었고 더 이상 운행이 어렵다는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죠.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와 취재 장비를 챙겨 기차에서 내려 대피소로 이동 중이던 구조대 차량을 얻어 탔어요. 하지만 도로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몇 번이나 휘청거렸죠. 이 상태라면 목적지까지 몇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동안 도로 한복판에 갇혀 꼼짝도 못했어요. 몇 시간 후 겨우겨우 도착한 곳은 구조대가 만든 임시 대피소였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마을 전체가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도로는 완전히 차단됐고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구호물자가 도착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죠. 이미 일주일째 이어지는 폭설로 7명의 노인이 제설 작업 중 사망했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장은 그 차가운 숫자들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도로는 완전히 끊겼고 집들은 눈에 파묻혀 있었죠. 마을 전체가 하얀 무덤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현장을 둘러보니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졌어요. 일본 관료들은 제 카메라가 돌아갈 때면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지만 녹화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공포와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진실을 담아내야 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중앙 대피소로 안내받은 저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들,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모두 지친 표정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피소 옆 창고에는 배분되지 않은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점이었죠. 왜 이 물자들이 배분되지 않고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젊은 일본 공무원의 대답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규정상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뉴얼과 규정,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규칙에 얽매여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피소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노인이 쓰러진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젊은 남성이 쓰러진 노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말투가 일본어가 아니라는 걸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부드럽고 멜로디컬한 억양은 일본어의 날카로운 리듬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전에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던 경험 덕분에 한국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돕던 이들은 한국자원봉사단이었습니다. 우연히 이곳에 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고 나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자원봉사단의 신속한 대응에 대피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쓰러진 노인이 회복되자 주변에 모였던 일본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 봉사단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일본 노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대피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일본 재난대책본부 총책임자가 현장 점검차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보자마자 몰려가 왜 구호물자가 배분되지 않는지, 왜 더 빨리 도움이 오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죠.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민들의 항해 속에서 그의 시선이 한국 봉사단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묘한 원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는 주민들을 뒤로하고 한국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가 한국인들 앞에 서더니 갑자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 말이 제 마이크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한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건 다 도와주지 않은 한국 때문이라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고위 공무원이 이웃나라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CNN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었죠.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임무라고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장면을 담아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대피소의 구석에 자리를 잡은 저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공무원의 발언, 한국 의료봉사단의 활약, 그리고 대피소 곳곳에서 목격한 모순들.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선 더 많은 조각이 필요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폭설 속에 묻혀있는 진실, 그것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재난 대피소의 첫날 밤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눈이 내리고 안에서는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추위와 불안 속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피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완벽한 재난 대응 시스템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녘, 저는 한 일본 노인이 젊은 한국인 의사와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일본 정부는 항상 대비가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저 매뉴얼만 믿으라고 배웠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피소 관리자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공식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국제 언론의 취재라는 점을 강조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 매뉴얼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의 유연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모든 결정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그 절차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대피소 한쪽에서는 여전히 한국인 의료진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뉴얼 없이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대학생은 자신의 배낭에서 꺼낸 휴대용 버너로 따뜻한 국물을 끓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노인들에게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창고 앞이었습니다. 일본 공무원들이 규정상 허가 없이는 물자를 배분할 수 없다며 서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물자를 얻어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했어요. 두 문화의 충돌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중앙 대피소에서 벗어나 인근 마을로 향하던 중 저는 우연히 일본 지역 신문사 기자인 다나카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CNN 특파원임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부가 발표하는 상황과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망자 수도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고 있어요.
다나카 씨의 말은 저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가 상부의 지시로 수정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도움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했죠. 왜 한국의 도움을 감추려는 걸까요? 제가 물었을 때 다나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체면이에요. 우리는 항상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고 싶어 하죠. 특히 한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많은 일본 관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날 들었던 재난대책본부장의 발언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발언 속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USB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이건 지난 10년간 일본의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공식 발표에서는 삭제된 사례들의 기록입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USB를 받아든 순간 저는 이 취재가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서는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두 국가 사이의 복잡한 역사와 감정, 그리고 은폐된 진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전히 눈보라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모습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왜 이토록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일본은 왜 그 도움을 숨기려 하는 건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날 한국인 의료봉사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CNN에서 일하며 전 세계의 재난 현장을 누비는 동안 다양한 나라의 위기 대응 방식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가노현의 폭설 현장은 제가 경험한 어떤 재난과도 달랐어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재난대책본부 총책임자의 충격적인 발언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활동을 더 집중해서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을 대피소에서 보내며 저는 두 개의 극명하게 다른 구조 활동을 목격했습니다. 한편에는 매뉴얼을 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일본 공무원들, 다른 한편에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한국인들이었죠. 새벽 2시 한 노인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일본 공무원들은 의료팀 도착 전까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매뉴얼에 따라 그저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도로가 막혀 구급차는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국인 의사가 나서서 응급처치를 했고 다행히 노인의 상태는 안정을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료봉사단의 리더인 김진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도쿄에서 열리는 의학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왔다가 폭설 소식을 듣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나가노로 왔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제 질문에 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면 늦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냥 해야 해요. 이 단순한 대답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매뉴얼이나 절차보다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그 마음가짐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대피소 안에는 3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진, 관광객, 비즈니스맨까지 다양했지만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돕고 있었어요. 한 젊은 한국인 대학생은 눈 속에서 길을 잃은 노부부를 업고 대피소까지 데려왔고 다른 한국인 요리사는 제한된 재료로 따뜻한 국물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공무원들은 여전히 매뉴얼에 매여 있었어요. 어떤 공무원은 눈앞에 있는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담요 배급은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라며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죠. 한국인들은 그런 광경을 보면 자신들의 담요나 외투를 벗어 노인들에게 덮어주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피소의 분위기는 묘하게 나뉘었어요. 한국인들 주변은 생기가 돌았고 음식과 담요가 나눠졌습니다. 반면 일본 공무원들 주변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죠. 그 차이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하라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일본인은 항상 규칙과 질서를 중시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점이 되기도 하죠. 반면 한국인들은 그들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규칙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카메라에 담은 영상들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관료들이 왜 한국의 도움을 당연시하면서도 한국인들의 활약을 감추려 하는지도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진호 의사와 함께 눈 속에 고립된 마을로 향했습니다.
대피소에서 15km 떨어진 작은 마을 타카야마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 불가 지역이었지만 김 의사는 그곳에 고립된 노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인 봉사자들이 만든 즉석 눈썰매를 타고 출발했어요. 일본 공무원들은 공식 허가 없이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김 의사는 기다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한마디로 움직였습니다. 눈길을 헤치며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이미 사흘째 전기와 난방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거의 바닥이었고 몇몇 노인들은 저체온증 상태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이미 다른 한국인 그룹이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나가노의 유명 스키 리조트에 머물다 폭설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예정된 일정보다 길어진 체류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빠르게 대피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휴대용 버너로 따뜻한 국물을 끓이고 비상식량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전체를 둘러보며 취재했습니다. 김 의사와 다른 한국인들은 즉석에서 진료소를 차리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한 노인이 심각한 동상 증세를 보이자 한국인 의사들은 전문적인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매뉴얼이 없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가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마을 회관 한쪽에서는 한국인들이 임시 배식소를 차렸어요. 컵라면과 즉석밥, 그리고 김치까지 그들이 여행용으로 가져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껴진 건 자신들도 먹어야 한다는 걱정이 아니라 눈앞의 노인들이 더 필요하다는 마음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자위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구호 작업을 시작했지만 이미 마을의 긴급한 상황은 한국인들에 의해 안정되어 있었죠. 자위대원들은 한국인들의 활약을 보고 놀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먼저 도착했습니까? 자위대 책임자의 질문에 한국인들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걸어왔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시스템, 다른 하나는 상황에 맞게 즉각 대응하는 유연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자위대는 공식 제설 작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오기 전 이미 한국인들은 마을 주요 도로와 주택가 앞을 삽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결연함이 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몇몇 일본 관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공식 발표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일본 정부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취재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난 보도가 아니라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대피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대피소에 도착하자 한 일본 노인이 제게 다가와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도움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 재난 상황에서도 늘 그래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노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외면해온 진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그의 고백은 이 재난의 본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깊은 역사적 감정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대피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타카야마 마을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도움, 그것을 숨기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 그리고 노인의 고백까지.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재난대책본부의 한 젊은 공무원을 만났어요. 사토라는 이름의 이 공무원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구석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했죠. 사토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원에 대해 공식 발표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공식 보고서에서도 한국인들의 활약에 관한 부분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일본은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더 나아가 과거 사례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고베 대지진,
그리고 다른 자연재해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의 지원은 항상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어요. 저녁 무렵 제가 숙소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일본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난대책본부의 차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정부 내에는 한국 지원 최소화 보고 지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되 공식 발표에서는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생략하라는 내용이었죠. 이 지침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암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태도의 근원에는 복잡한 역사적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한때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한 묘한 자존심, 그리고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구호 작업에 대한 공식 발표 초안이었어요. 그 문서에는 자위대와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활약은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씁쓸했습니다. 체면이죠.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아시아의 리더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와 통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의 반응 역시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면 매번 이런 식이죠. 하지만 그래도 돕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이 말에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체면과 자존심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행동 원칙이었던 것이죠.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일본 시민들의 입장도 들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일본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비판적이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진심으로 한국인들에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일본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 할머니가 저체온증으로 위험했는데 한국인 의사가 구해주셨어요. 정부가 그분들의 도움을 숨긴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일주일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모든 증거와 증언을 모아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진실,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역사, 그리고 인간성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대피소를 떠나기 전 한 일본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진실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변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하니까요. 한국인 의사들과 봉사자들의 활약이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퍼지자 대피소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칙과 매뉴얼을 고수하던 일본인들도 점차 한국인들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일본인들이 먼저 변화했습니다. 한 일본 대학생은 한국인 봉사자의 도움을 받은 후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자원했어요. 그는 매뉴얼이 없어도 사람을 돕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퍼져나가면서 대피소 곳곳에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폭설이 잦아들고 도로가 조금씩 열리면서 정부의 공식 발표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쿄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재난대책본부의 고위 관료가 일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그 고위 관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죠.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외국의 지원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 한국인들의 활약상,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CNN 도쿄 지국으로 돌아온 저는 취재한 내용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일본 외무성의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다큐멘터리에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방송 전 협의를 요청했어요.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설국의 진실 감춰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는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소셜 미디어에서는 한국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일부 일본 언론도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왜곡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어요. 그들은 모든 국제적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일주일 후 저는 다나카 기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USB를 제공한 대가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며 저는 진실을 전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때로는 사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이라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폭설 속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이나 지시 없이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해냈습니다. CNN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재난 보도를 넘어 두 국가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역사, 그리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한국을 지울 것입니다. 다음 재난이 왔을 때도 그 이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국제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헌신과 실천력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문화의 가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장점을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위기 속에서도 체면과 자존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단순한 도움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